지금부터 또 이제 주간 와요. 지난번에 첫 번째 해봤죠. 이번에 또 두 번째 이제 주간 와요 시간인데,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와인은 제가 막 이거 먹었다고 막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번 주에 투어 손님분들이 오셔서 드셨던 와인들을 같이 제가 테이스팅을 하고 제가 좀 테이스팅하는 걸 도와드리고 그랬던 와인들이에요. 여행을 오셨다 보니까는 좋은 와인이 먹고 싶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좋은 와인을 한국보다 훨씬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곳들을 제가 모시고 가서 같이 테이스팅한 와인들입니다. 여기서는 그래도 아예 뭐 접근성이 없는 그런 와인들은 아니거든요. 너무 비싼 와인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또 그런 와인들 또 역사도 좀 알아놓고 지역을 대표하는 와인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공부한다는 입장에서 그렇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걱정이 돼서 그래요. 뭐 프랑스 와이가 초심을 잃었네, 뭐 너는 그렇게 비싼 거만 먹고 다니냐. 근데 그게 아니고 제 손님들을 위해서 도우미 역할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걸 옆에서 도와드리고, 당연히 저도 이제 테이스팅하고, 그런 의미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오시면은 드실 수 있는 와인들이에요. 첫 번째 와인입니다. 히샤 르후아라는 와인입니다. 르후아르 앙주 쪽에 위치해 있는데 슈낭블랑으로 드라이 화이트 와인을 잘 만드는 곳입니다. 내추럴 와인이고요. 내추럴 와인계에서는 워너비예요, 워너비. 따라하고 싶어하는 그런 워너비 중에 한 명이고요. 그 역사가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1996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히샤 그리고 르후아가 부부예요. 이분들이 처음부터 또 와인 메이커를 한 게 아니고요. 독일 근처에 있는 프랑스 마을에 살았어요. 부우주라는 곳이 있는데 그 마을 출신이거든요. 80년대에 독일에서 프랑스 식품, 프랑스 와인샵을 운영을 했대요. 그걸 하다가 남편이 파리에 와가지고 또 은행에서 일을 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또 와인 너무 관심이 많고, 특히나 그 부르고뉴 화이트 와인에 관심이 많았대요. 부르고뉴에 있는 와이너리들을 엄청나게 다니면서 많이 배웠대요. 그러다가 파리에서 뭐 농업 박람회 같은 거 열리잖아요. 엄청 큰 거 열리잖아요. 거기에서 루아르의 꼬토디 레이옹이라는 아펠라시옹이 있는데, 거기는 스위트 와인이 유명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그 스위트 와인을 마시고 엄청 인상을 받은 거야. 그래갖고 그 지역에 지금 요 밭, 레 노엘 드 몽베니올이라는 그 밭이거든요. 요 밭을 처음 구입을 해서 와이너리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스위트 와인을 만들었어요. 2005년부터는 드라이 와인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스위트 와인을 만들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드라이 와인이 좀 더 잠재력이 있고 내가 더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해서 같이 만들다가 2005년부터는 아예 스위트 와인을 빼고 드라이 와인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떡상한 계기가 또 있어. 이 같은 마을에 유명한 만화 작가가 살았대. 근데 그분이 와인 생산자에 대한 만화를 그렸는데 그 만화가 대박이 난 거야. 근데 그 만화에 이 히샤 르후아가 주인공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프랑스에서만 뭐 27만 부가 팔렸대요. 근데 그게 만화가 프랑스에 27만 부 팔렸다는 건 엄청난 대박이 난 거거든. 지금 현재 크기가, 밭 크기가 2.7헥타르. 컵밖에 안 돼요? 근데 몇 병 생산하는 줄 알아요? 8,000병 생산합니다. 8,000병. 10,000병이 안 돼요. 비싼 이유를 알겠죠. 이게 지금 뭐 서초가에서 한 400유로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프랑스에서는 일단 구하기가 너무 힘든데, 잘 안 보여요. 만약에 내추럴 와인 바 같은 데서 진짜 잘 구하면은 한 200 정도에는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마시는 거. 이거 절대 테이크아웃은 할 수가 없어요. 가장 큰 특징이 산도입니다. 산도. 진짜 쨍한 그 산도가 너무 좋고, 슈낭블랑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좋아할 수밖에 없고, 또 내추럴 와인이라서 쿵쿵한 거 아니야? 절대 전혀 그렇지 않고요. 2021 빈티지 이거 마셔봤는데 전혀 뭐 쿵쿵한 거 그런 거 없이 시작부터 아주 쨍한 산도 보여주고, 오히려 한 1시간 반, 2시간 지나니까는 잘 풀어져가지고 너무 부드럽게 잘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프랑스 오셔서 기회가 되시면은 한번 드셔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와인. 요거는 한국에도 요즘에는 이미 유명해진 것 같은데, 프랑스에서도 이미 뭐 유명해졌는데, 부에테 소르베. 요거 같은 경우도 내추럴 샴페인입니다. 막 되게 펑키하고 막 이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좀 더 유기농에서 더 나아간 그런 게 되겠습니다. 최대한 약 안 쓰고 이제 하려고 하고, 뭐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제 부에테 소르베의 이제 피델이라는 그 엔트리급 그 샴페인이에요. 얘네는 어디 있냐면 꼬트 데 바에 있습니다.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뭐 몽타뉴 드 랭스, 꼬트 데 블랑, 그 다음에 발레들라 마른, 요 세 개가 메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꼬트 데 바까지 있는데, 꼬트 데 바는 저 밑에 있어요. 그래서 거의 부르고뉴랑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꼬트 데 바는 거의 뭐 아웃사이더 느낌인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좀 혁신적이고 실험적인 생산자들이 많이 가요. 재밌는 샴페인들 많이 만들고 있는데, 이 부에테 소르베도 그 중에 이제 한 도면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부에테 소르베가 이름이군요 또. 아니죠. 밭 이름입니다. 부에테랑 소르베가 밭 이름이에요. 그 두 개의 밭을 딱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와, 밭 이름을 도메인 이름으로 쓸 정도면은 진짜 밭의 진심이구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지금 이 와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노누아 100%입니다.
이제 꼬트데 바가 또 피노누아가 유명하거든요. 그리고 원래는 뭐 여느 그 도메인이랑 비슷하게 포도 재배를 해가지고 하우스에다 납품을 했어요. 2001년부터 자체 생산을 시작해서 2004년에 첫 출시를 합니다. 그리고 요 피델 같은 경우는 리저브를 살짝 쓰고 보통은 다 그 빈티지로 만들거든요. 블랑다진이나 다른 큐베들은 빈티지예요. 근데 얘네 라벨 보면은 빈티지 안 적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샴페인은 그 빈티지를 달려면은 36개월을 무조건 숙성해야 돼요. 병숙성. 근데 얘네는 보통 한 20개월 정도 숙성을 하거든요. 왜냐면 얘네는 그 상큼하고 그게 또 중요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빈티지를 붙일 수가 없어. 요것도 사실은 프랑스에서 한 6, 70유로 정도면 마실 수 있어요. 되게 가성비 좋은 내추럴 샴페인이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와인, 도멘드 바첼리라는 와이너리예요. 코르시카 와인입니다. 큐베가 많은데 이거는 이제 뭐라고 읽냐면은 꽉츠라고 있습니다. 요즘에 코르시카에서 제일 힙한 와인은 바로 이 도멘드 바첼리입니다. 얘네도 역사가 좀 있어요. 근데 최근에 들어와가지고 내추럴 와인으로 거의 뭐 떡상한 그런 거고, 코르시카에서도 아작시오 쪽에 위치를 해 있어요. 아작시오가 코르시카의 수도 같은 데인데 그쪽에 위치를 해 있고 역사가 좀 특이합니다. 이분들은 프랑스에서 가문이 시작되지가 않았어요. 알제리. 옛날에 알제리가 프랑스 식민지였잖아요. 알제리 식민지 출신이에요, 이 가문이. 그러다가 알제리가 독립을 해요. 얘네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쫓겨난 거잖아. 프랑스로 안 오고 코르시카로 갑니다. 코르시카에 건너가서 지금의 땅을 사요. 그래가지고 시작을 해요. 근데 재밌는 게 이분들이 알제리에 있을 때도 와이너리가 있었어. 이제 코르시카에 와가지고 다시 이제 와이너리를 오픈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제라르 꾸에주라는 분이 이제 와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도 부르고뉴 와인의 영감을 많이 받았어요. 이분이 딱 코르시카 와보니까는 피노누아랑 비슷한 품종이 있네? 치카렐로에 감명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와인을 많이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꽉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치카렐로도 들어갔지만 까르까졸로, 미누스텔루 막 이런 완전 코르시카 토착 품종이 있거든요. 이런 거랑 같이 섞어가지고 28개월 동안 숙성을 한 거예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장기 숙성력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올빈을 먹는 게 좋긴 해요. 이것도 제가 손님들한테 딱 보여줬을 때 손님들이 너무 막 과실도 좋고 깨끗하고 자기는 이런 내추럴 와인 처음 먹어봤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게 또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 게 한 테이블에서 다 먹은 게 아니고 제가 보통 한 4명에서 6명 정도를 이렇게 그룹을 나눠드립니다. 왜냐면 12명에서 한 병씩 다 못 나눠 먹어요. 그러면 이제 그 테이블 내에서 상의를 해가지고 본인들 예산에 맞게끔 주문을 하는 겁니다. 한국에 비하면 엄청 저렴한 가격이 있습니다. 거의 뭐 한 3분의 1 정도 가격에 이제 먹을 수 있으니까는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제 뭐 그렇게 막 비싸고 막 이런 거는 아니다. 그런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이걸 보여드리는 건 어쨌든 작세를 좀 더 설명해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온 거예요. 제가 이제 영상에도 올렸죠. 작세 방문기도 올렸는데 우선은 이게 자크셀로스가 왜 유명한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자크셀로스가 생긴 지는 꽤 됐어요. 1947년에 자크셀로스란 분이 아비지에 정착합니다. 아비지가 샹파뉴 꼬트 데 블랑 화이트가 유명한 데 중에서도 그랑크리 마을이에요. 아비지가. 이제 그 아비지에 정착을 하고 49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0년 정도는 하우스에다 포도를 판매를 해요. 지금도 이제 많은 농가들이 그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거의 다 하우스에다 팔았어요. 그냥 포도 재배해가지고 양조까지 할 생각도 없었어. 기술도 없고. 그래서 이제 판매를 하다가 1964년에 이제 나도 한번 내가 직접 만들어 봐야겠다 해서 처음으로 출시를 해요. 자크셀로스. 자기 것도 만들면서 계속 포도 판매도 하는데 어디다가 판매를 하냐면 루이로드레 그리고 랑송. 나름 퀄리티는 있었다는 거야. 이미 포도의 퀄리티는. 루이로드레랑 랑송이 뭐 아무 포도나 사겠어요. 중요한 거는 이 바로 자크셀로스의 아들 앙셀름 셀로스. 그 아저씨가 들어오면서 지금의 자크셀로스의 유명세가 이제 생긴 건데 이제 이분은 부르고뉴 화이트 와인에 완전 빠져 있어가지고 르플레브 라퐁, 꼬슈드리, 꼬트드본의 그 뭐 그냥 최고의 와이너리잖아요. 그 세 군데서 다 일을 합니다. 그리고 샴파뉴로 돌아와요. 그리고 1980년에 본격적으로 이제 도멘을 이제 물려받아요. 부르고뉴에서 또 그런 포도밭 관리하는 걸 배웠거든. 그거를 샴페인에다가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 당시 샴파뉴는 포도밭 관리하는데 그렇게 진심이지 않았거든. 양조가 메인이었어요. 굳이 뭐 포도를 뭐 부르고뉴까지 만들 필요가 있나 했는데 이제 그거를 앙셀름 셀로스가 와가지고 그거를 한 거죠. 포도는 더 이상 안 팔고요. 자기네들이 만들기 시작하는데 중요한 게 솔레라 시스템을 도입을 해요. 그 헤레스에서 솔레라 시스템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와서 솔레라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1986년부터 생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떡상을 하는 거고 2012년부터는 그 아들인 기욤 셀로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합류를 해가지고 2018년도에는 공식적으로 물려줍니다. 근데 지금도 뭐 조언해주고 같이 한다거나 하고요. 자크셀로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라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거를 차이를 조금 알면 좋은데 이니셜하고 VO는 솔레라를 안 써요. 3년치 리저브 와인을 씁니다. 근데 그럼 그 두 개 뭐가 다른데요? 밭 위치가 달라요. 이니셜 같은 경우는 완전 평지. 그 다음에 VO는 거기서 살짝 언덕으로 되어 있는 밭. 당연히 언덕이 좋거든요. 왜냐면 언덕이 평지보다 햇빛을 모두 골고루 잘 받고 더 배수도 잘 되고 모든 면에서 언덕이 평지보다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브스턴스가 자크셀로스의
정수죠. 솔레라가 한 22% 정도 사용한다고 합니다. 가치관을 잘 표현한 그런 와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여기 보면 위에 보면은 리우디거든요. 이게 리우디라고 여기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이날 먹었던 거는 하나는 피노누아 100%로 만든 거였고 하나는 샤르도네 100%로 만든 거예요. 지금 총 6개의 리우디가 있는데 그 중에 3개는 샤르도네고 3개는 피노누아예요. 리우디 라인을 2010년부터 런칭을 했는데 밭을 더 집중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리우디를 만들고 6개를 출시를 한 거예요. 리우디는 정말 그 밭에 있는 포도로만 한 거예요. 더 독해진 거죠. 그래서 실제로 가격도 서브스탕스하고 이 리우디 가격이 거의 비등비등합니다. 확실히 두 개를 같이 비교해서 마셔보니까는 특징이 달라요. 피노누아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자크세루스의 그런 녹진함이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있고, 샤르도네는 그거보다는 좀 가벼운데 산뜻하고 상큼한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색깔이 달라요. 색깔이 얘는 빨간색으로 돼 있고 얘는 약간 노란색으로 돼 있어요. 빨간 게 피노누아고 노란 게 샤르도네인 거지. 그리고 이제 옆에 로제 같은 경우는 화이트 품종에다가 레드를 조금 섞어요. 블렌딩을 해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제가 뭐 예전에도 말한 적이지만 샴페인 중에서 작세 로제를 뭐 가장 좋아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복합미가 좋고 산도도 좋고 뭐 너무 좋은 샴페인입니다. 그냥 뭐가 됐든 한번 기회가 되시면 한번 드셔보시면 좋은데 한국에서 너무 비싸잖아요. 근데 프랑스에서는 사실은 그래도 접근성이 아예 없는 편은 아니에요. 만약에 오시면은 한번 기회 되시면은 드셔보실 수 있다, 그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요것도 이제 예산이 좀 되시는 그룹이 있었어요. 그 그룹에서 시킨 건데 살롱이고요. 1995년 빈티지였습니다. 저도 사실은 살롱을 작년에 한번 2012 빈티지를 마셔보고 이번에 1995 좀 더 올빈을 마셔봤습니다. 살롱의 확실한 아이덴티티는 뭐냐면은 한 마을에서 단일 품종으로 좋은 해만 만든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살롱은 르메닐에 있는 샤르도네로만 만들어요. 살롱은 사실은 그 역사가 너무 깊어요. 1905년에 처음에 생산을 합니다. 이때는 이 소유주가 상업화를 한 게 아니고 자기네들끼리 먹으려고 만들었어. 1920년부터 상업화를 합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그냥 바로 대박이 나요. 지금 유명해진 지가 100년이 넘어서 이렇게까지 지금도 되게 클래식하게 고가의 샴페인으로 지금 인정을 받고 있는 거고, 살롱이 그럼 지금 이렇게까지 유명한가? 처음에 뭘 시작한 게 중요하거든요. 처음 만들었던 1905년 그때만 해도 샴페인은 블렌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당시에 이 살롱이 상업적으로 판매된 최초의 블랑 드 블랑입니다. 지금 현재도 블랑 드 블랑 샤르도네 100%를 만든 거는 좀 고급 샴페인으로 우리가 인정을 하잖아요. 살롱이 최초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좀 가문이 가지고 있다가 뭐 여기 팔리고 저기 팔리고 하다가 1988년에 로홍페리에가 인수를 합니다. 로홍페리에가 들라모트도 인수를 해요. 그래서 이 살롱이 들라모트에 들어가. 들라모트 플래그십 와인이 살롱이 된 거예요. 들라모트도 블랑 드 블랑이 유명하거든요. 살롱이 매년 만드는 게 아니고 좋은 해만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좋은 해가 아닐 때 어디로 가느냐, 그 포도는? 들라모트로 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들라모트의 블랑 드 블랑을 굉장히 가성비 와인으로 생각하고 만족 안 한 적이 없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지금 이제 21세기 말고 20세기, 그러니까 2000년까지 살롱이 딱 37개 빈티지만 만들었습니다. 빈티지가 만약에 살롱이 나왔다 그러면은 무조건 그건 좋은 빈티지고 좋은 와인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10헥타르고 25,000병 생산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딱 2번 마셔봤다 그랬잖아요. 2012랑 95를 마셔봤는데 뭐라고 제가 적었냐면은 어렵다고 좀 적었어요. 일단 2012는 너무 어렸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 가격에 내가 이 퍼포먼스는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너무 쨍해가지고 이게 맞나?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번에 95를 마셨거든요. 아직도 어려요. 근데 젖은 흙, 이끼 그런 뉘앙스가 꽤 많이 나거든요. 그러면 좀 익은 거 아닌가요? 근데 또 너무 상큼해. 저도 약간 혼란이 오는 거예요. 물론 이게 복합미가 좋고 한데 좀 어렵다. 근데 제가 이걸 좀 찾아보니까 저같이 비슷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또 마셔봐야겠다. 약간 경험을 좀 더 많이 해봐야 되지 않을까. 살롱은 진짜 조금 복잡하다, 조금 미묘하다, 제가 이렇게 썼어요. 제가 테이스팅 노트에다가 좀 더 경험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또 실렉스, 이 와인은 또 많은 분들이 아시죠? 실렉스 2016이었고요. 다그노. 또 디디에 다그노라는 생산자를 알아야 돼요. 이분이 지금의 퓨이슈메를 멱살 잡고 끌어올렸거든요. 이 AOC의 명성을. 별명이 혁명가였어요. 혁명가. 머리 되게 길고 막 그러잖아요. 막 코스 막 장난 아니야. 그 해리포터의 그 아저씨 같은 그런 뉘앙스인데 되게 혁신적인 새로운 방식으로 와인을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전에는 루아르 쪽 와인은 특히 소비뇽 블랑 같은 경우는 빨리 마시기 좋게 만들어서 파리로 바로 보내는 와인이었어 그냥. 근데 이 다그노가 가가지고 우리도 고급 와인 만들 수 있어 해서 시도를 한 거예요. 일단은 오크통에서 양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스테인리스 통이나 막 이런 데서 그냥 했는데, 시멘트 통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분은 오크통에서 양조 숙성하고 보통 리컨택 같은 것도 안 했어요. 왜? 리컨택을 하는 순간 산도가 떨어질 수 있거든. 근데 리컨택 다 하고 숙성 기간도 좀 늘리고 뭐 이래가지고 숙성 잠재력을 좋은 와인을 생산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앞단에 포도박 관리는 기본. 그러다 보니까는 어린 빈티지보다는 올빈에서 진가가 나타납니다. 디디에 다그노 와인들은. 너무 안타까운 거는 이분이 좀 빨리 돌아가셨어요. 54살인가? 그때 2008년이었거든요. 경비행기를 몰다가 사고로 죽습니다. 정말 다행인 거는
아들이 있었어요. 루이 벤자망 다그노인데 너무 잘 배운 거야. 지금도 뭐 거의 뭐 그 명성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오히려 더 잘 나가요. 그리고 저도 솔직히 말하면은 2008년 이전 빈티지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디디에 다그노가 만든 실렉스를 먹어본 적은 없거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아들이 만든 걸 먹어봤는데 요즘 평가는 더 잘 만든다. 뭐 그러니까 당연히 가격도 계속 오르고 평론가들한테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겠죠. 디디에 다그노가 대단한 게 뭐냐면은 원래 와인을 만들었던 사람이 아니고 모터사이클 레이서였어요. 자기 집안에서는 와이너를 하고 있었어. 82년에 이제 돌아오거든, 고향으로. 그럼 자기 와이너리로 가면 되잖아. 아버지가 하는 와이너리에 가서 일을 하면 되잖아. 안 갑니다. 자기가 따로 포도밭 사가지고 따로 만들어요. 괴짜 그게 있어요. 그리고 같이 뭐 일하고 이런 건 아닌데 부르고뉴의 그런 앙리자이에나 성세의 또 에드몽바땅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또 도메인이 있거든요. 이제 거기서 영향을 또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11헥타르에 한 5만 병 정도 생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산량 굉장히 적죠. 저는 개인적으로 성세어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프랑스에서 나보고 소비뇽 블랑 만약에 딱 하나만 꼽으라 그러면 저는 실렉스를 뽑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프랑스의 소비뇽 블랑이 거의 뭐 자존심이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